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그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현실에서도 그런 경우를 자주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릴 때부터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법조인이 되고 싶었던 저는 나름대로 좋은 대학을 나와 현실에 타협해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에게 손 벌리긴 싫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떨어지기 전에 승부를 봐야만 했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머리는 마지막으로 언제 미용실을 갔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산발이 되었고, 무릎이 다 튀어나온 추리닝 바지에 커다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꼴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목표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제게 작은 변화가 찾아온 건 한 남자 때문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도서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제게 캔커피를 건네며 인사를 해왔습니다. 아, 별 뜻은 없고요.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하세요. 저 모르세요? 몇 달 전부터 매일 마주친 것 같은데. 커피를 하나 샀더니 하나 더 주더라고요. 아, 네, 알죠.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머쓱해서 아는 척 대답을 하긴 했지만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생각을 해보니 제가 몇 달 동안 공부를 하면서도 주위에 누가 있는지 누굴 마주치며 지내는지 전혀 주변 상황을 신경을 못 쓰고 지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안면을 트게 된 저희는 가끔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었고 얼굴 보면 인사도 하고 공부하는 중에 커피도 같이 마시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친하게 지내는 사이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얼굴은 아는 사이 정도의 심심한 사이였죠. 시험 스트레스로 저는 멘탈이 제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한숨만 푹푹 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은 제게 공부가 너무 안 될 때는 머리를 한번 쉬어주는 것이 좋다면서 일찍 접고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자더군요. 저도 이렇게 더 앉아있다가는 시험이고 뭐고 제가 먼저 성질을 못 이기고 폭발해버릴 것 같아 그 사람과 근처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별거 아닌 안주에 소주를 한 잔 걸치며 주절주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나 자주 마주치고 얼굴을 트고 살았지만 서로에 대해 물어보는 건 뭔가 꺼려졌기 때문에 상대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저보다 한 살 많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반면에 이 사람은 제가 로스쿨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 책상에 있는 책을 보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간만에 술자리는 복잡했던 제 머릿속을 싹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고 다음 날부터 다시 상쾌한 기분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술자리 이후 우리 두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더 친밀한 사이가 되었죠. 쉬는 시간에 잠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눌 친구 하나쯤 있다는 것도 힘든 수험 생활 기간에 나쁘진 않았어요. 같이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며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저보다 먼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그 사람이 먼저 도서관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빈자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애초에 별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한동안 도서관에 가면 혹시 오늘은 오지 않았나 두리번거리며 찾게 되더라고요. 여느 때와 같이 도서관에서 시험 막바지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 저를 등 뒤에서 톡톡 건드렸고 제가 뒤를 돌아봤더니 그 사람이 웃으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휴게실로 나왔는데 이 남자는 무사하게 임용되어 일을 시작한 상태였고 그동안 제가 말동무를 해주었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일찍 찾아오고 싶었는데 시험 공부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많이 망설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공부할 때 먹으라며 비싼 초콜릿 한 상자를 제게 건네주었어요. 이제 곧 시험이시죠? 시험 잘 보세요. 그리고 시험 다 끝나면 오랜만에 술 한잔해요.
제가 할 말도 있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렇게 감사의 인사와 초콜릿만 전해주더니 금방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엔 인생을 건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도 못했어요. 얼마 후 저는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채점 결과 스스로 만족할 정도의 성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긴 도서관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제서야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차피 시험도 다 끝났겠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술 약속을 잡고 나가게 되었는데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는 평소대로 추리닝 바람에 나가고 말았어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그 사람은 평소 도서관에서 마주치던 모습이 아니라 옷을 깔끔하게 쫙 빼입어서 몰라보겠더라고요. 오랜만이에요. 얼굴이 좋은 걸 보니 시험을 잘 봤나 보네요.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살짝 설레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던 그 사람은 결국 그날 제게 고백을 했고 그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바로 승낙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잘 맞았어요. 공무원이던 그 사람은 제가 로스쿨 입시와 면접 준비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저를 서포트해 주었고 날이 갈수록 이 사람이 점점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직 입시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제가 로스쿨에 들어간다고 해도 당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몇 년 더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솔직히 연애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아마도 이 남자가 성격이 급하고 우리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했더라면 저는 제가 부담스러워서 더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매 순간 저를 배려해주고 묵묵하게 뒷바라지해주며 기다려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며 저는 더 크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로스쿨에 최종 합격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공부량 때문에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제게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얼마 후 자기가 끝까지 제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다며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조금 빠른 게 아닌가 싶었지만 저도 언젠간 이 남자랑 결혼을 할 건데 그 시간을 몇 년 서두른들 뭐가 크게 다르겠냐 하는 생각도 들었죠. 로스쿨에서 가장 정신없이 바쁘다는 2학년 과정을 마치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숯불 돼지갈비집을 운영하시던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전부터 제게 잘 먹고 다녀야 공부도 잘 된다면서 매번 저를 불러 갈비를 먹여주시며 응원을 해주셨어요. 고작 로스쿨 학생 신분이었는데 그런 저를 항상 변호사 며느리라고 하시며 좋아해 주셨죠. 결혼 이후로 마음이 안정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서 그런지 공부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었고 무사히 나머지 과정을 다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된 저는 양가 부모님의 자랑이자 남편에게도 자랑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변호사가 된 이후로 주위 사람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제가 취직한 곳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형 로펌은 아니지만 꽤나 굵직한 사건을 많이 맡아보는 내실 있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크고 작은 일을 제가 맡아 처리하게 되면서 퇴근을 하는 날보다 간이 침대를 사무실에 펴고 날밤을 지새는 경우가 더 많을 지경이었죠. 시댁에 있는 행사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고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과 상의해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 없는 시부모님을 위해 동남아 여행 패키지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4박 5일 동안 사장 내외가 가게를 비우는 건 너무나도 큰 일이었기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정을 전해들은 저희 친정엄마가 당신이 도와주겠다며 자진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젊을 때 식당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며칠 정도는 충분히 맡아서 운영하실 실력은 되셨어요. 어차피 갈비양념이야 시부모님이 만들어 놓고 가실 테고 밑반찬은 일하시는 여사님들이 알아서 준비하실 수 있으니 저희 엄마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만 봐줘도 될 것 같았거든요. 시부모님 두 분이 젊은 시절부터 갈비찜만 하시느라 가장 오래 쉬어본 적이 단 이틀이었고 신혼여행을 제외하면 제주도에도 한 번 가본 적 없이 사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가 시부모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 봅니다.
그렇게 엄마가 며칠 동안 가게 일을 봐주시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4박 5일의 해외여행을 무사히 잘 다녀오시게 되었죠. 저도 며느리로서 뭔가 하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었는데 저희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했던 호의가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 그때까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바쁜 나날은 이어졌고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식구들에게 제 성의를 금전적으로밖에 표현 못하는 날이 이어지자 처음엔 괜찮다며 제가 주는 선물을 거절하던 시댁 식구들도 시간이 갈수록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가, 너 바쁜데 연락해서 미안하다. 내가 지금 친구들 모임에 나왔는데 우리 며느리가 잘 나가는 변호사라고 하니까 다들 안 믿잖아. 내 친구들한테 인사도 할 겸 너가 오늘 여기 식비 좀 계산해주면 안 될까?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시는 것도 많았고 이런 식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본인들의 자랑을 위해서 저를 이용하시는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밥값 계산하는 게 큰일은 아니었지만 저와 미리 상의도 없이 당연하듯 식사비 계산이나 필요한 걸 사달라 하는 시부모님의 태도가 조금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족들끼리 맘상하는 일이 생기겠다 싶어 며칠 후에 쉬는 날을 이용해 어머님 댁에 들러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앞으로 이런 부탁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아무런 말씀도 없이 이러시니까 곤란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시애미가 친구들 모임에 며느리 자랑 좀 했기로써니 그게 뭐 큰일이라고. 너 하나 변호사 만들려고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 줄 몰라? 어머님이 화를 내니 옆에 있던 아버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거 밥 한 번 살 수도 있는 거지. 돈이 아까워서 그러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식구가 너 뒷바라지 안 했으면 변호사 될 수나 있었겠냐? 그 말이 어이가 없긴 했어도 사실 남편의 뒷바라지가 없었던 건 아니라서 굳이 그 문제로 싸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뭐라 더 따지고 싶었지만 괜히 싸움만 커질 것 같아 그냥 조금만 주의해달라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께서는 수시로 연락을 하셔서 마치 제가 현금 지급기라도 된 것처럼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도 넘는 돈을 빌려가셨습니다. 말이 좋아서 빌려달라고 하는 거지 언제 갚겠다는 기약도 없었습니다. 제가 변호사긴 하고 수입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저 월급을 받을 뿐이거든요. 어머님 요구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지만 시어머니께서 나중에 갚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안면몰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저도 어느새 변호사 일을 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도 요령이 생겼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잡다한 일을 대신 처리해줄 사람이 생기니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야 주변 사람들을 좀 챙기려고 했는데 최근 들어 친정엄마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고 하시는데 조만간 평일에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며칠 후 쉬는 날에 엄마가 좋아하는 수박을 사들고 친정에 갔더니 아프다는 엄마는 온데간데 없고 아빠만 계셨습니다. 뭐야, 왜 아빠만 있어? 엄마는 무릎 아프다고 하더니 어디 가셨는데? 아빠는 그날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나도 가만히 있었는데 저번에 사돈댁 여행 갈 때 네 엄마가 가게 봐준 적이 있었잖아. 그 이후로 심심하면 가게 일 좀 도와달라며 불러대더라.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너가 시댁에서 미움받을까봐 미련하게 나가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저는 그 사실을 지금까지 왜 모르고 있었을까 싶었어요. 저는 당장 시부모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카운터에 앉아 있었고 우리 엄마가 주방 한 구석에서 하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응? 너가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야? 아, 너희 엄마 찾으러 왔어? 오늘 낮에 일하는 아줌마 하나가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지 뭐냐? 사돈댁이 언제든지 나와서 도와줄 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저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헛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버럭 질러버렸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여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시키셨어요?
아직 홀에 손님이 몇 테이블 있었는데 제가 소리를 빽하고 지르자 갑자기 일순간에 다들 조용해졌어요. 주방에 있던 엄마가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뛰어나와서 오히려 저를 말리며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내가 나온다고 했어. 내가 나와서 돕겠다고 한 거야. 그만해. 엄마가 저를 말렸지만 이미 제 눈이 완전 뒤집어진 상태였습니다. 마치 저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에 눈물도 펑펑 흐르더군요. 일단 저는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다시 데려다 드렸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뭘 위해서 살아온 건지, 변호사 일을 하며 남 억울한 일 힘든 일 도와주며 살았는데 정작 내 부모가 이런 꼴을 당하며 살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죠. 엄마가 기껏 이런 꼴을 당할 줄 알았다면 변호사 고모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모셔드리고 저는 다시 가게로 달려갔고 제가 한바탕 뒤집어 놓은 걸 들었는지 시아버지와 남편도 가게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우리 엄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냐니까요. 아니,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우리 주방 아줌마 하나가 오늘 못 나온다고 해서 주말인데 손님도 많고 사돈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야. 내가 공짜로 부려먹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차비는 챙겨드렸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차비랍시고 챙겨주는 돈이 겨우 하루에 10,000원이었어요. 가게가 가장 바쁜 시간에 불러서 4-5시간씩 일을 시켰으면서 고작 10,000원 주고 부려먹었다니 진짜 눈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말만 듣고 있어도 화를 참기 어려웠는데 옆에서 아버님까지 똑같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진짜 너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집에서 놀고 있는 사돈댁 불러서 운동도 시키고 용돈도 주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대체 뭐가 문제야? 너는 위아래도 없냐? 하지만 정말 저를 화나게 했던 건 언제나 제 편을 들어줄 것 같았던 남편이 이번에는 자기 부모 편을 들고 있었던 거죠. 당신도 이제 그만 좀 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우리 엄마 가게에 손님도 있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돈 적게 줘서 그래? 대체 얼마를 원하는데? 내가 장모님한테 그 돈 주면 될 거 아냐? 이 인간도 이미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불러서 일 시키는 걸 알고 있었던 눈치였고 남편의 기가 막힌 소리에 저는 이 집안 인간들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칼춤 한번 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알겠어. 분명히 돈 준다고 했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잠깐 까먹었나 본데. 너희 집안 식구들은 적당히를 모르네. 저는 더 이상 말로 할 필요 없다 생각이 들었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엄마를 불러서 일을 시키면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을 뿐더러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죠. 꼼꼼한 성격의 우리 아빠가 엄마 나가서 일하는 시간을 전부 기록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돌아오는 월요일에 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를 넣었어요. 그리고 구청에 위생신고를 넣었고 가게 안에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결제 금액의 5%를 할인해준다는 문구가 적혀있는 것을 사진 찍어서 국세청에 현금 탈세 신고를 함께 넣었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가족끼리 치사하게 어떻게 이러냐며 자기 식구들이 제가 변호사 되도록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하더라고요. 뒷바라지? 당신 엄마 가게에서 갈비 몇 번 얻어먹은 거? 그거 얼만데? 내가 돈으로 줄게. 공부하는 내내 내 돈으로 했고 친정에서 학비랑 생활비 지원을 받으면 받았지 당신네 식구들한테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어. 말은 똑바로 해. 매번 뒷바라지 해줬다고 하는데 대체 뭘 해준 건데?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고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일단 저보고 진정을 좀 하라더군요. 어차피 남편과 이혼하는 마당에 예전부터 어머님이 저한테 50만 원, 100만 원씩 빌려달라고 해서 가져간 돈까지 전부 하나하나 찾아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그간의 이자까지 넉넉하게 얹어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어머님이 이게 무슨 돈이냐며 자기가 언제 돈을 빌렸냐고 잡아떼더라고요. 이미 카톡에 돈 빌려달라고 하는 증거가 차고 넘치게 있는데 아니라고 우겨봐야 뭐 하겠습니까? 저랑 소송으로 가고 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어디 끝까지 해보시라고 했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니 금액이 4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줄 돈 2,500까지 함께 한 푼도 깎아주지 않고 이혼하기 전에 전부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남편과는 다행히 소송까지 가는 일 없이 협의 이혼으로 끝냈어요.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헤어지고 나니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가 사돈 가게에서 불판을 닦고 있는 줄도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고 제 걱정 때문에 아내도 될 일까지 하며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엄마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고 앞으로는 친정집에 못했던 효도하면서 제 할 일 열심히 하고 살아야겠어요. 지난 일을 다 털어놓고 나니 속에 꽉 막혔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드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